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지금까지 최소 13개 나라에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등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해신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안건에 오르지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조사를 통과하면 국회 예산심사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던 경상남도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어제 사고로 8명이 다친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은 그동안 수차례 운행 정지와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제서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한 해 9만 톤의 굴 껍데기가 내년에는 건축 자재나 탈황 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종 오미크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북미에서도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최소 13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인된 국가는 물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류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캐나다에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최근 나이지리아를 갔다 온 여행객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격리 중으로 보건당국은 접촉자를 추적 중입니다.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오미크론이 확인된 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13개국입니다. 우선 아프리카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체코에서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 나라 이외에도 브라질,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속속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We really have to use this time because there are precautionary actions we can take. First and foremost, highest priority is vaccinate, vaccinate, vaccinate. Boost, boost, boost as much as is possible. 또 일본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 등에겐 일본 신규 입국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입국이 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현 단계를 4주 더 유지하기로 하고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확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재택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재택 치료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재택 치료자도 병원을 방문해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등 일부 시설에서 필요한 방역 패스는 접종 후 6개월까지로 유효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추가 접종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 정부는 18살에서 49살 사이 일반 국민들도 접종 완료일 5개월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다음 달 13일부터 접종 지원 주간이 운영됩니다. 학교 방문 접종, 학교와 병원 연계 지정 등 접종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노래방, PC방, 학원 등의 청소년 주요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여부는 청소년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더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과 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등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보하고 더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에서 평균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는 주말 영향에도 3,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경남의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이 18명, 김해 10명, 창원 6명 등 모두 53명입니다. 양산의 중학교에서 37명, 거제 중학교 23명, 김해의 어린이집 관련으로 34명, 또 김해 목욕탕 관련으로 29명, 창원의 복지센터 관련으로 36명 등 이 집단 감염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 확진자도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17명으로 한 달 평균 7.1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11곳에 온라인 원격 수업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59만 7천여 명, 경남 전체 인구 대비 78.2%고 3차 추가 접종 완료자는 18만여 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한 진해신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근 기획재정부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다음 달 국회 예산심사 기간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려던 경상남도의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사업비 12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해신항. 2040년 완공 목표로 한 첫 관문은 1단계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진해신항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중국 항만당국이 외국적 선사에 대한 제한 조치를 전격 해제하면서 환적 화물 등 우리나라 항만 수요에 큰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이를 반영하는 추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분석이 연내 끝나면 가능할 거고요. 그걸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해신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기한은 내년 2월이지만 경상남도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인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타 통과를 지렛대로 내년도 국비 145억 원을 확보하려던 경상남도의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략을 바꿔 예타를 통과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조건부 형태의 수시 배정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해 2023년 상반기 착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타가 끝나게 되면 이 다음 일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진해신항. 다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말까지 KDI의 검토가 마무리돼야 올해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어제 통영 욕지도에서 모노레일 선로 탈선으로 8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노레일은 지난해부터 선로가 변형되면서 새로 교체하는 등 보수 공사를 벌여왔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모노레일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 없어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로 탈선으로 승객 8명이 다친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은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운행을 멈췄습니다. 선로로 쓰던 철제 파이프 교체 때문이었습니다. 두께 4.5mm 파이프가 내구성 문제로 변형돼 6mm 두께로 모두 교체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탈선 직전 차량이 멈췄다가 급경사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르겠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내일 국가수 들어와서 차를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봐봐야 그 같습니다. 경찰은 급경사 구간에서 속도를 자동으로 줄이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국가수와 합동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전남 순천과 거제, 울산에서 모노레일이 멈추거나 부딪히는 등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모노레일 사고만 40건에 이릅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전문기관의 조사는 지금껏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자체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보고되면 검사기관하고 뭐 합동조사를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용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모노레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보고 양식과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공단은 이르면 내년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노레일은 140여 개, 최소한의 안전관리 시스템조차 없이 운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들은 충격적인 미달 사태를 겪고 있죠. 그런데 정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계획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불경 대학 노조가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 명, 이 가운데 75%인 3만 명이 지방대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입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올해 4만 명인 미충원 인원은 3년 뒤 1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일자리와 생활 기반 시설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의 신입생 채우기는 더욱 힘들어질 게 뻔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매를 멈춰라! 지방소매를 멈춰라! 결국 지역 대학교 직원 노조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방대가 사라질 위기는 지역이 사라질 위기라며 지역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지역에 뿌리 내리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방대 붕괴 대책을 요구하는 이번 집회는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사립대학 노조가 주축이 돼 마련됐습니다. 연구 용역비 등 정부 재정 지원마저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 노조는 현재 GDP 0.7%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올려 지방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평균 국가 정도의 교육 재정을 투입하면 약 9조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투입하면 대학 교육 무상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노조원들은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도 지방대 육성을 포함한 국토 균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고 호소했습니다. 2000년 이후 문을 닫은 대학 18곳 중 지방대는 무려 17곳. 대학 스스로의 위기 극복 노력을 넘어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의 기반인 광주에서 민생과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 뒤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정권 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소상공인, 워킹맘 등이 참여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당장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대학생들과 만나서는 지역, 연령, 성 할당제는 필요하다 했고 근본적으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두고 2박 3일 충청권 일정을 세종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택한 겁니다.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 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충청이 역대 대선의 승부처였다면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충청에서 쏘아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당의 쇄신을 내세운 데 대해선 정부 실정에서 본인을 분리하려는 쇼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 종식과 책임 연정 구상을 재차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인 자신이 다음 정부를 이끌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며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자, 오늘 이슈 대담에서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대선 국면의 정치권 분위기와 민주당 경남 선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김정호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잠깐 기사로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벌어지는 듯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초박빙. 워낙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좀 내고 있어서 일단 상승과 하락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네. 이게 상승 요인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지방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네. 그게 지지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몽골 기병처럼 민주당과 선대위를 날렵하게 네. 특히 뭐 현역 의원들을 지방으로 가게 하고 청년 선대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좋게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 상대방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 당에서 후보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컨벤션 효과가 좀 꺼지고, 네. 그러면서 이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좀 드러나면서 이게 지지율을 좀 좁히는 그런 상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이재명 후보가 첫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이제 디지털과 관련하면서 큰 절까지 올리고 네. 뭐 새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강조했단 말이죠. 이 사과와 반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와 또 이런 부분이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정권 교체 비중이 예. 50%를 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는 많이 좁혀졌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이 부정부패 주범이 국민의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둘 다 똑같다. 좀 그런 지적이 매우 가슴 아팠던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부터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그 반성과 사과에서 민주당의 변화 혁신을 추진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강력하고 신속하게 쇄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그 부분들이 유권자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뭐 민생 행보도 그렇지만 이런 민주당의 쇄신이 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신속하게 네. 잘못을 인정할 건 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쇄신 이런 것들이 네. 국민들 눈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30, 40대보다도 그 20대의 지지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이 쇄신이 청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은 네. 20, 30대 청년층이었는데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청년층의 이탈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저희로서는 충격이었고 다시 청년층을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변화와 쇄신을 네. 다그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뭐 정성을 들이면 예. 청년층들이
다시 표심을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중진들을 비롯한 당내 원팀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재명의 민주당 또 날렵한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백의 종군을 하자.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서 국민들 속에서 그렇게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발로 뛰자고 결의를 했는데요.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에게 좀 통하고 지지도가 결집되면서 이게 우리 후보와 당의 지지율도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호감을 주는 게 아니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만 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이 지역별로 묶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경남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은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에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이고 그걸 토대로 경남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선과 지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활성화시키겠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 메가시티 외에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야 될 경남의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부울경 도시 간 광역교통망, 대중교통망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에 그 경전선 부산 마산 간, 부전 마산 간 구간이 개통 예정인데요. 거기에 준고속 열차가 투입될 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전동 열차, 전철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병행 운행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동해남부선 종점이 부전역인데 그거를 마산까지 연장하고 또 경전선 종점이 부전역인데 이거를 해운도역까지 그렇게 연장 운행을 한다면 1시간 이내에 부울경을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그 시급한 우리 경남의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은 바로 일일 대중교통망 구축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국 의원 모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경남도지사도 지금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뽑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공석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출마 의사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를 지키는 게 제 첫 번째 소임이고요. 지금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경남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해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내년 대선 지선도 잘 뒷받침을 해야지. 제가 그거 자임하는 순간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험지인 경남에서 제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남 민주당이 더더욱 도민들에게 지지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버려지던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한 해 9만 톤의 굴 껍데기가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한 굴 껍데기를 까는 통영해안 작업장입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굴 껍데기만 1,600톤 가량입니다. 굴 껍데기는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처리업체가 가져갈 때까지 악취 등 민원을 감내해야 합니다.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좀 주변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전국 최대 굴 생산지 경남에서 생기는 굴 껍데기는 한 해 28만 톤입니다.
이 가운데 70%는 굴 유생을 부착시키기 위한 채묘용이나 비료 사료 가공용으로 쓰이지만 나머지 9만 톤가량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통영시는 내년 5월 도산면 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착공해 2023년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굴 껍데기로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연간 한 10만 톤 정도 굴 껍데기를 자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고, 굴 껍데기는 그동안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의 재활용 처리 과정이 쉬워지고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지고 했는데, 내년 또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비료라든지 탈항제라든지 소스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원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2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청군에 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가 기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입주 절차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산청군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공장 입주 계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초겨울 아침에 산청군청 앞에 모인 주민들. 질소, 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펠릿 공장에 금서 농공단지 입주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장 입주 과정에서의 산청군 행정처리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환경성 검토가 부실했고, 해당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를 검토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산청군이 펠릿 공장과 맺은 입주 계약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실질적인 검토가 들어갔어야지 적법한 행정이지 않나라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주 계약 취소 결정으로 산청군의 행정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청군 자체 감사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됐지만 담당자를 징계가 아닌 문책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행동을 불러온 채 행정의 신뢰만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위에서 또 그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게 잘못된 게 나왔을 때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행정심판위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서가 보름 뒤 산청군에 도착하면 입주 계약 취소 효력이 발생해 업체가 입주 신청서를 낸 시점으로 행정 단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산청군은 재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경남 서부권 발전 전략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에는 경남 혁신도시와 항공우주, 항로화 등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 주요 지역 산업 정책과의 서부권 연계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경상남도가 서부권의 별도 종합 전략을 세우는 용역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진주시 농민회가 오늘 NH농협은행 진주시 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산농협 이사와 감사 11명이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 2,200만 원을 선불카드로 받는 등 횡령이 의심된다며 진주 지역 모든 농협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 경남검사국은 이른 시일 안에 문산농협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지역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가 오늘 판문동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진주 YMCA와 경남 서부보훈지청 등 진주 지역 11개 기관과 기업에서 100여 명이 참가해 2톤 분량의 김장을 담가 취약계층 32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진주시가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2곳과 초전공원 등 모두 5곳에 반려견 공중화장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반려견 공중화장실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주민 의견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지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9.5%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남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율이 99.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전체 주택에서 시가 16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 비중은 부산 0.5%, 대구 0.4%, 경남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0.1%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박엔진 부품기업인 인화공정이 HSD 엔진의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인화공정은 최근 공시를 통해 HSD 엔진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로부터 1,000억 원의 주식 31.65%를 인수하는 양수 계약을 맺고 HSD 엔진의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HSD 엔진은 옛 두산 엔진에서 시작한 세계 2위 선박 엔진 제조 기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20곳 가운데 경남에서는 범한 퓨얼셀과 태림산업, 진영TBX 3개 업체가 포함됐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플러스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100개 회사를 선정한 뒤 올해 20곳을 추가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오른 김재덕 선수가 오늘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준 창원 경안코리아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출신인 경안코리아 이상현 회장은 김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맺어 생활비 등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창원 원예농업조합원 80여 명이 오늘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합행정타운 조성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원예농협은 과거 공판장으로 쓰던 터에 농산물 영농자재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복합행정타운 조성 계획으로 사업이 백지화될 우려에 놓여 있다며 창원시에 적절한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생활문화 활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는 경험을 나누고 취향을 찾는 우리 주변의 생활문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문화생활이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생활을 문화로 연결해 다양한 동호회 모임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생활문화 활동으로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사람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를 체험을 통해 나의 취향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장식용이나 선물로 좋은 향초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론 설명을 듣고 본격 실습에 들어가는데요. 천연 왁스에 아로마 향을 넣은 나만의 향초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향초가 타면서 나는 아로마 오일 향이 심신 안정과 치유 효과가 있어 향초 만들기 체험이 큰 인기입니다. 진지하게 향기를 맡으며 마음에 드는 향을 선택해 배합합니다. 일랑일랑 가라 튤립. 일일 체험은 취미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일상 속에서 나에게 맞는 생활 문화를 발견합니다. 처음입니다. 관심을 이쪽으로도 한번 가져보고, 향수 이렇게 향기 이런 거 좀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걸 좀 해봤으면 하네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취향은 생활 문화 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지친 삶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그런 리프레시하는 그리고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문화생활을 하는 걸 전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서로 다양한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공통의 관심사로 문화를 공유하며 활동하는 시간. 이를 체험을 하며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드는 거 나서 보면은 그때 만들었던 데 생각도 나고 또 재밌는 거 없나 찾아보게 되고 약간 맨날 일집 반복하다가 이런 거 하면 되게 힐링되고 좋은 것 같아요. 김해의 한 동네 서점. 인문학 전문 서점이지만 소설, 시, 고전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구비돼 있는데요. 문학에 목마른 주민들을 위해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책방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제로 나누는 독서 토론 모임이 진행 중인데요.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읽고 토론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책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집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 마음은 한층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이런 책방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책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쉼터 같은 그런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닌 이웃과 함께 모여 지식을 나누고 교류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한데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삶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네, 여기에서 만들어진 편안한 분위기, 인정받고 서로 호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독서 모임에 와서 회복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김해에는 이렇게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가 운영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체험을 통해 취향을 발견하는데요.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공간을 잇고 생각을 잇고 여러 가지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거든요. 지역에 이르는 공간도 있었구나. 우리 마을에서 즐기는 문화 활동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관심 있던 생활 문화에 도전하고 활동까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다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요란한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10에서 50mm,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요. 또 기온이 낮은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내일 밤사이 눈이 조금 내리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붑니다. 내일 오전 남해와 고성, 거제와 사천 등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지겠습니다. 항공기와 배편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야겠고요.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에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